전쟁이 길어질수록 군대는 총보다 먼저 구조에서 무너집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준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외교 분석가들이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는 패배가 아니라 통제 상실입니다. 로이터와 아시아안보 전문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전선의 후퇴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균열입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이번 충돌에서 단일한 작전 지휘선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투 손실보다 더 빠르게 내부 혼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군 조직 자체가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지휘 통제의 단절입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육군, 국경수비대, 헌병 성격의 부대가 혼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시에도 통합지휘가 느린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이번 충돌에서는 이 문제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일부 전선에서는 동일한 시간대에 상충된 명령이 내려갔고 현장 지휘관이 상급 명령을 기다리다 대응 시점을 놓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외 군사 포럼에서 공유된 위성 및 교신 패턴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 통신 활동은 특정 시간대에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이는 통신 장비 손실이 아니라 명령 체계 자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부분은 병력 운용 방식입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번 충돌에서 비교적 대규모 보병을 전면에 배치했지만 장기 교전을 전제로 한 순환 배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신 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대는 72시간 이상 동일 지역에 고정 배치된 채 교대 없이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병력 피로, 누적과 사기 저하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SNS와 지역 영상에서 확인된 장면들에서는 무장 상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방어 태세가 느슨해진 병력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군대에서 사기가 떨어지는 순간은 패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급 체계 역시 군부 중심으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군은 탄약과 연료를 중앙 집적 방식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는 평시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전시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이번 분쟁에서 캄보디아군이 특정 보급 거점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중화기 운용이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급이 끊기면 전술은 사라지고 군대는 단순한 무장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군부 내부 권력 구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오랫동안 정치 권력과 밀착된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는 평시에는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전시에는 책임 회피 구조로 변질됐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들은 이번 충돌 이후 군고위층의 공식 발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 통제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현장 책임을 중간 지휘관에게 떠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휘관들의 적극성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대는 책임이 분산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학습 능력의 부재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면 군대는 상대의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신 군사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동일한 방식의 대응을 반복했고 이는 손실의 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지휘 체계가 정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태국과의 격차는 단순한 장비 차이를 넘어 조직 문화의 차이로 확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캄보디아 군부가 맞닥뜨린 위기는 전투에서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가 군대로 기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휘 통제, 병력 순환, 보급 분산, 책임 구조, 학습 능력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군대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왜 수십 년간 지휘 통제 자동화, 합동작전 체계, 병력 순환 운용, 실전형 훈련을 강조해 왔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용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구조가 먼저 붕괴되고 있는 쪽은 분명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군부 붕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외부에 드러날지를 구체적인 징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26일 중국 전투기 도발 영상입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 오로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중화 사상은 오늘도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전투기가 호주의 해상 초계기를 상대로 플레어를 발사하는 정신 나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전투기가 직접 상대 측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인데, 심지어 호주 국방장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는 호주 항공기의 30m 이내를 통과하면서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자칫 항공기가 플레어에 직접적으로 맞았다면 기체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비단 이번 한 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던 네덜란드 군함을 상대로 중국군의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네덜란드 군함이 침범 행위를 덮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발표했는데, 엄연히 국제사회의 핵심 기관인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는 군함에게 침범을 운운하는 건 중국이 얼마나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 등을 상대로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이 인접국가를 상대로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요. 중국은 최근에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록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영공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역입니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게 국제사회의 관례일 정도로 해당 구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러시아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러시아를 활용하여 동해상공으로 전투기를 진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상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러시아를 활용하여 독도 근처까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몰상식한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투기를 활용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군을 상대하려면 공중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며 섬나라가 많은 동남아시아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국과 호주 등은 장거리 작전을 통해 중국군을 견제해야 하는데, 결국 해상전력과 함께 공중전력이 중국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의 공중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전투기의 군사도발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 전투기가 한국을 위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전투기를 비롯하여 항공전력을 투사하며 자행하는 군사도발은 때와 장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젠16을 출격하여 호주의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는 그 이전에도 전투기로 헬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을 상대로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3m 이내로 근접한 후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투기가 동원된 도발은 아니었지만 다른 군사도발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해군과 해상민병대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중국군의 도발 사례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공대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대공중전은 시계외 교전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초장거리 교전 대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은 사거리 4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놓고 보면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 체계에 있어 성능 지표나 보유 수량 등 수치 재원을 가지고 전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치 재원이 우수하더라도 훈련 수준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신뢰도가 낮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태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처참한 교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교전거리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공격 성공률인데요. 당시 중국은 그리펜을 상대로 시계내 교전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정작 시계외 교전에서는 9대 41로 그리펜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은 30km 이내에선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나 50km 내외로 교전 범위를 늘리자 공격 성공률은 14%에서 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공군은 교전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이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은 R-77, 이른바 암남스키라고 불리는 러시아가 AIM-120 암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R-77의 최대 사거리는 80에서 11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최대 사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0km 내외의 교전 범위에서도 차의 15%를 넘기지 못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단순한 사거리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방증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표적을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의 성능도 우수해야 하며 그리펜처럼 다수의 전투기가 원활하게 임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갖춰야 하며 이 모든 걸 직접 운용하고 통제하는 조종사의 실력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중국이 다량의 전투기와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였으니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요소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국 공군은 조종사의 실력을 높이고 무기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무조건 미국보다 수치 재원만 더 큰 미사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 세계에 미국보다 자신들의 무기가 더 앞서 있다는 선전에만 관심이 있으며 반대로 그만큼 내실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누각이란 말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중국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국적 훈련 등을 통해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을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주야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합 임무 시나리오에서 한국 공군이 탁월한 상황인식과 임무지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국 공군이 7개국의 연합훈련에서 공격편대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훈련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보유한 전술적 역량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의 공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껏 공군뿐만 아니라 군종을 가리지 않고 다국적 훈련에서 공격 지휘를 맡는 것은 항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나라와 부대에만 맡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실력을 방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4년에 F-22 랩터를 동원하여 한국과 도그 파이팅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도 우리 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를 동원하여 5세대 기간의 교전 상황을 연출했는데 정작 북한이 보유한 주력 기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그-29라는 점에서 해당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하여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며 공방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결국 미국이 한국의 5세대 전투기 조종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공군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였다면 굳이 미국은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F-22 랩터의 훈련 상대로 한국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 공군의 조종 실력과 전술 역량이 적성국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공군의 모의 훈련을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성능도 개량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공군은 작전 계획 수립부터 작전 지역으로의 이동과 적 탐지 및 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훈련 체계인 창공 모델의 개량 사업을 2024년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유형의 공군 작전을 모사할 수 있었던 창공 모델은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20개의 작전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F-35와 타우러스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27개 신규 전력이 반영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모의 훈련에서의 참패를 분석하며 자국 조종사들의 실력 문제를 논한 것만 보더라도 군의 승패는 무기 체계의 우수성 이전에 병력의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공군은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 등 군사 강국과의 연합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어설프기 짝이 없는 중국 조종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기와 공중전력을 활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은 언제든 적을 맞상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한국의 영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단순한 무기 구매 제한이 아닙니다.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방산을 끌어안겠다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잠수함을 사면서 공장을 요구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계산하는 이 선택의 중심에 한국이 놓였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산업으로 증명해온 나라 캐나다가 원하는 해답의 방향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판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도 그럴 게 요즘 북미와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을 교차해서 보다 보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설명하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부터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어떤 잠수함이 더 조용한지, 자망 심도가 얼마인지, AIP 성능이 어떤지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첫 문단에 등장하는 건 구매국을 통한 자국의 산업 효과, 고용 숫자, 투자 회수 기간 같은 경제 지표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의 총 규모가 단순 무기 도입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해외 보도들을 종합하면 캐나다 해군이 계획 중인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은 12척 안팎입니다. 여기에 사업 기간은 30년 이상, 전체 비용은 약 400억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조 원에서 유지, 운용, 인프라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55조에서 최대 60조 원대까지 언급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캐나다 연방정부 단일 방산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 계약을 단순히 해군 전력 보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국의 국가 산업 전략과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해외 언론의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영국과 캐나다 주요 매체들은 이 사업을 네이발 프로큐어먼트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레버리지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즉, 잠수함을 사는 행위 자체보다 이 돈을 어떻게 국내 산업으로 되돌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캐나다의 계산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캐나다는 조선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군함을 대규모로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는 노후화됐고 숙련 인력 역시 상당 부분 이탈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전제로 기술 이전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효율을 내기 어렵다는 내부 분석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선 인프라를 무리하게 되살리는 대신 이미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제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동차 산업이 등장합니다. 북미 경제지와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캐나다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캐나다에는 대규모 완성차 생산 공장이 거의 없고 소비 차량의 상당수를 미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단일 시장처럼 움직였고 관세 장벽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캐나다로 유입되는 차량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과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해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소비자 가운데 자동차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향후 2-3년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자동차는 체감 물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자동차 산업 유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산 계약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끌어오고 이를 통해 수만 명 규모의 직접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와 표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조건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요구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 사업을 기업 경쟁이 아닌 국가 총력전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독일이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서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동시에 자동차 강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짚는 지점은 한국 산업의 결합력입니다. 방산과 자동차, 철강과 배터리, 조선과 기계가 분리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북미에서 대규모 생산 투자를 실행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지와 배터리 공장 구축 과정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제로 집행했고 연간 수십만 대 단위 생산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로만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된 기록이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분석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관건을 잠수함 성능 비교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가로 정리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건 추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군사 계약을 넘어 캐나다 경제 구조 재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비교용 후보가 아니라 계산표 한가운데로 다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잠수함의 조용함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의 다음 20년 산업 지형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잠수함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고민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계약이 실패했을 때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총리 임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재무부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무기 성능보다 리스크 분산 구조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현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일 계약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별 분할 계약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쪼개는 방식이 내부 검토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초기 계약은 설계와 일부 선도함 위주로 묻고 후속 물량은 별도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산 기술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공장은 눈에 보입니다. 고용 숫자가 바로 찍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언론 앞에 서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수함은 건조 기간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즉 정치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산 성과를 산업 성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찾고 있고 그 결과물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최소 2년 이상 검토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공장 규모입니다. 언론에서는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연상하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연간 10만 대 안팎의 중형급 공장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부품, 배터리, 물류, 전력 인프라가 따라붙습니다. 캐나다는 이 연쇄 효과를 노립니다. 여기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미 소규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방산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설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약속하는 파트너보다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파트너가 훨씬 안전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공개 포인트는 연계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육군자주포 사업, 기갑전력 현대화,
해군 수상함 보강 사업이 모두 중장기 계획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개별로 발주하면 정치적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와 패키지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수함과 자동차 공장을 연결하고 여기에 육군 장비까지 묶으면 캐나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장비들은 이미 혹서와 혹한, 사막과 산악에서 검증된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군 내부에서 신뢰도를 따질 때 이 실전 데이터는 서류 몇 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이 여전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공동개발 일정 지연과 후속 지원 문제로 신뢰도에 금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와 유지 비용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자동차 공장 협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캐나다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장을 약속해놓고 정권 교체나 시장 변화로 철회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이미 북미의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력은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돌려본 경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이 계약을 통해 방산, 자동차, 고용, 정치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과도해 보이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 제안은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 오히려 우월한 협상력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 상대국 산업의 일부가 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간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과 제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던진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14일 캐나다 잠수함 한국 유력 후보자 선정되나 영상입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선택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세계의 바다를 동시에 커버하는 국가 전략을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북극권의 얼음 아래 작전하면서 대서양의 대잠 초계도 진행하면서 태평양의 연합작전이 하나의 체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그 모든 장면에는 캐나다 국기와 캐나다 기술이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핵심은 언제 몇 척을 들이느냐보다 어디에서 만들고 누구와 협력하며 어떤 임무 개념으로 운용하느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함대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인프라, 교육, 정비, 산업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전수명 패키지여야 하며 결정을 늦추면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후보 선정은 곧 기술, 산업, 동맹 운영이라는 삼각축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우느냐의 경쟁이 됩니다. 캐나다는 이미 재래식이지만 얼음 아래 작전이 가능한 차세대 함대를 염두에 두고 산업계와의 본격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얕은 바다 침투가 아닌 얼음, 파도, 장거리 항해, 연합정보 연동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양형 SSK 잠수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인도 속도보다 중요한 캐나다 내 건조, 정비, 훈련 생태계 구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극 억제와 인도, 태평양에서의 가시적 존재감을 동시에 구현할 임무 설계의 유연성입니다. 이 세 조건은 플랫폼 성능, 자동화 수준, 센서, 무장 통합 능력, 현지화 역량의 교집합으로 수렴됩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술, 운용 철학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한국과 스웨덴이 비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숙성과 AIP 기반의 은밀성, 소형 고효율 플랫폼 전통을 내세워 조용히 오래를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은 대형 SSK 건조 운영 경험과 장기 자만기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체계를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지향하는 원해 작전을 위한 항법을 통해 타격 통합 패키지를 운용 가능합니다. SSK는 대잠수함 임무에 특화된 디젤 전기 잠수함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의 갈등과 중국과의 원해 갈등으로 작전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극 항로는 길어지고 얼음의 형태와 계절성은 변했으며 잠수함은 빙해 감시망의 빈틈을 메우는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남쪽에서는 연합국과의 상시 초계가 필요하며 동맹정보망과의 연결은 항구 출입만큼이나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잠수함은 소나 무장, 지휘 통제에 특화된 성능을 통해 생존성에 국한된 박스형 플랫폼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며 인력을 확장시키면서 캐나다 교리에 맞는 연합연동이 통합된 열린 생태계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동화 인력 설계, 정비성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승조원 규모를 줄이고 다중 임무를 소수 인력으로 수행하며 캐나다 인력으로 정비 인프라를 운영해도 가동률이 유지되도록 공급망과 설계가 단순해야 합니다. 교육체계 역시 장거리 복합 임무를 반복 학습하며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 교육기관과 훈련센터와는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즉, 함정 풀스교범이 아니라 함정과 학교가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노라드 현대화와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시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연합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을 통해 유사시 신속 전개를 보장하는 공급망은 외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조선소 블록 제작과 캐나다 기업의 전자발전 등을 통해 캐나다 해군 교리와의 합동 개발은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물이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전형적인 방산 의사결정 구조상 이러한 산업적 이득은 기술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관건은 누가 더 많은 장비를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캐나다 잠수함 생태계를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캐나다는 단순히 함급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대양형 SSK를 스스로 길들이는 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며 한국과 스웨덴의 경쟁은 수치 경쟁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먼저 현실로 만들 것인가의 속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형 SSK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수의 잠수함을 동시에 양산하는 능력과 이를 통한 운용 경험으로 장거리 임무를 위한 전반적인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터리를 통해 장기간 자만기 가능하고 수직 발사관 보유로 다양한 무장 체계가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빠른 납기를 뒷받침하는 대형 조선소의 병행 생산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과 최신 AIP 기반 장기 자망, 컴팩트 설계의 운용 효율로 맞섭니다. 두 방향 모두 장점이 뚜렷하지만 캐나다가 원하는 조합에 따라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캐나다식 해군 생태계 구축이라면 비교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성능을 차치하더라도 현지화와 자국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정비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한국과 스웨덴을 임무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KSS-3배치2 잠수함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과 운영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명확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배수량 3,600에서 4,000톤급, 선체 길이 약 89m의 대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어 빙해 대응을 위한 내빙 보강과 빙결 대응 항법 및 충돌 회피 절차 같은 특수 장비를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원해 작전에 필수적인 연합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항법과 장거리 통신 시스템까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체계 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하여 장기 자망과 고속 기동 간 출력 전환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저속 장기 자망과 순간적인 고속 기동 모드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북극권 장기 작전이나 대양 기동 초기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타격 능력 또한 강력합니다. 기본적으로 10셀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타격 옵션을 운용할 수 있으며 원해에서 적에게 발견되기 전부터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6발의 533mm 어뢰 발사관과 기만 체계와 기로에 투하 옵션을 더해 다층적인 전투 능력을 제공합니다. 생산과 일정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미 입증된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블록 제작과 최종 조립 병행 생산 경험이 있으며 2024년 7월 두 번째 배치 이후에 기골 탑재가 진행됐고 2024년 10월 세 번째 선체 절단 등
구체적인 진행 이정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최신의 잠수함의 양산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다수의 블록 제작이 가능해 캐나다가 원하는 전력화 전주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줍니다. 또한 캐나다 내 현지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 능력도 뛰어납니다. 캐나다가 잠수함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비 교육 기관을 하나로 묶은 시뮬레이터 기반 승조원 교육으로 양질의 정비 인력 양성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고, 캐나다 현지에서 건조와 정비를 통한 훈련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가 단위로 잠수함을 양산하고 전력화한 경험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캐나다의 산업 인력 기반 확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유연성 면에서 KSS-3배치2는 북극권 억제와 대서양 대잠 초계 능력으로 태평양원의 작전 등 서로 다른 환경과 임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환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멀리서 압박하고 가까이서 숨는 이중 운용 전략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억제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수주전이 아니라 우리의 핏줄과 같은 자본 4,200억 원을 허공에 뿌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무모해 보이는 이 카드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을 전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으로 밀어올릴 60조 원짜리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지금 캐나다 오타와 정가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미쳤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오션이 수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MRO 기업 인수를 위해 4,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땀 흘려온 우리 기술진의 노력이 이제 북극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일본과 독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주판을 튕길 때 한국은 아예 현지 공장을 사버리는 초강수를 두며 캐나다 정부가 내건이익 100% 환원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단순한 제조업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피 튀기는 전장의 서막입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와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번 하나오션의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력 군사 전문지인 캐나다 디펜스 리뷰와 미국의 디펜스 뉴스 등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전례를 찾기 힘든 공격적인 투자인 동시에 캐나다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미쓰비시나 가와사키 중공업이 기술 유출 우려와 자국 내 법적 제약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자본을 투입해 현지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속도와 실행력 면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 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해양 무기 도입 사업인데, 여기서 캐나다 정부가 내건 조건인 100% 산업적 기술적 이익 조건은 사실상 수주 금액만큼을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하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독소 조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하나오션이 이 조건을 장벽이 아니라 경쟁자를 따돌릴 해자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높은 인건비와 현지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일본이 국가기밀을 이유로 현지 생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틈을 타 한국은 아예 캐나다의 뼈를 묻겠다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캐나다 현지 분위기는 한국의 KSS-3배치2 잠수함이 가진 디젤 잠수함 최초의 수직 발사관 탑재 능력과 같은 하드웨어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감한 산업 협력 제안에 더 큰 점수를 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무기 거래에서 기술 이전이나 현지 투자는 계약 체결 후에나 논의되는 것이 관례인데, 하나오션은 수주전의 승패가 갈리기도 전에 거제 사업장 스마트 야드 구축 비용의 4배가 넘는 자금을 해외 거점 확보에 쏟아부음으로써 우리는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공백을 메울 유일한 대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방위 산업 자체를 한국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만약 이 전략이 적중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북미 대륙의 안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될 것입니다. 4,200억 원은 표면적으로는 캐나다 현지화 비용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의 진입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입장권이자 60조 원 시장을 독식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한국의 스마트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4,200억 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한화오션이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산 전문가들과 국제금융 분석가들이 내놓는 보고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죽음의 늪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건 100% ITB 조건, 즉 수주 금액만큼을 캐나다 현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이 독소 조항은 사실 경쟁자인 일본과 독일을 질식시키기 위해 한국이 역이용한 치명적인 덫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도 방위장비 이전 삼원칙이라는 정치적 족쇄와 보수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기술 이전은커녕 현지 생산 라인 구축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인 산케이 신문조차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캐나다 사업 수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다조 섞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결단력이 있는 오너십 부재와 관료주의가 만든 참사입니다. 반면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노르웨이와 합작한 ELCD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미 유럽 내 수주 물량 과부하로 인한 납기 지연 이슈와 더불어 캐나다의 광활한 삼면바다인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를 커버하기에는 작전 반경과 거주 성면에서 한국의 3,600톤급 KSS 3배치2에 비해 체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화오션은 4,200억 원을 투입해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MRO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우리는 너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산업을 부활시키는 구세주라는 프레임을 완성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치권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으로 군사적 스펙 싸움을 넘어선 고도의 산업 외교 전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기술진이 피를 깎는 고통 속에 탄생시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성능인데요. 이는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생존 공식 그 자체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한 번 출항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기에 디젤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의 버금가는 자막 능력과 거주성이 필수적입니다. 한화오션의 KSS 3배치2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잠수함에 적용하여 기존 납축전지 대비 수중 자망 지속 시간을 300% 이상, 즉 3배 넘게 늘려놓았으며, 이는 디젤 잠수함의 역사적인 특이점을 돌파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경쟁 모델들이 스노클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때 우리 잠수함은 깊은 심해에서 숨죽인 채 적을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더해 재래식 잠수함 유일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캐나다에게 전술적 억제력을 넘어선 전략적 타격 능력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성취를 두고 KSS-3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준핵 잠수함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극찬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독일의 도면을 받아 조립하던 하청 국가에서 이제는 독일을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마스터로 등극했음을 전 세계에 공증받은 것입니다. 물론 국내 일각에서는 자본과 기술의 해외 유출, 그리고 거제 조선소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방위 산업의 수익 구조와 블록 건조 방식의 메커니즘을 간과한 시각입니다. 상선 시장에서 LNG 운반선 한 척의 가격이 약 3,500억 원 수준인 것에 비해 캐나다 수출용 잠수함은 척당 가격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에 육박하는 초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지 생산이라 하더라도 잠수함의 핵심인 전투체계, 소나 시스템, 특수강제, 그리고 리튬 배터리 모듈과 같은 고부가 가치 핵심 기자재는 100% 한국에서 제작되어 캐나다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껍데기와 단순 조립은 캐나다 현지 인력을 활용해 ITB 조건을 충족시키고 핵심 두뇌와 심장은 한국 창원과 거제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패키지 딜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국내 협력 업체들에게 기술 유출의 위기가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즉 MRO 시장이라는 거대한 먹거리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수명주기 비용을 따져봤을 때 도입 비용은 전체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유지보수 비용에서 나오는데요. 한화오션이 인수한 현지 MRO 기업은 한국산 부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파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현지 일자리와 산업 파급 효과였음을 상기해본다면 한화오션의 이번 4,200억 원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60조 원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료이자 입장권인 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뜨거운 사실은 이 모든 경쟁력이 불과 30년 전 독일 기술자들의 어깨너머로 도면을 훔쳐보며 밤을 지새우던 대우조선해양이 현 한화오션 엔지니어들의 집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보고원 2 사업을 거치며 못 하나 박는 위치조차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서름을 딛고 독자 모델 개발에 착수했을 때 세계는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설계 변경과 시행착오 끝에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국산화하고 세계 최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해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도크를 가득 메운 최첨단 설비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용접 기술, 그리고 자동화된 스마트 야드 시스템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 조선소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한화오션이 던진 승부수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 추구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북태평양의 파도를 넘고 있다는 증거이며 4,200억 원이라는 종잣돈은 머지않아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부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잠수함이 5대양을 지배하는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화오션만의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과 미래 생존권을 건거룩한 투쟁의 한복판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6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한국 자동차 공장 건설한다 영상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상 단일 시장처럼 움직였고 관세 장벽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캐나다로 유입되는 차량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과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해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소비자 가운데 자동차 구매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었고 향후 2-3년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도 과반을 넘었습니다. 정치권 입장에서 자동차는 체감 물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자동차 산업 유치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산 계약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끌어오고 이를 통해 수만 명 규모의 직접 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와 표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조건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요구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분석가들이 이 사업을 기업 경쟁이 아닌 국가 총력전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독일이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이 등장하면서 비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동시에 자동차 강국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짚는 지점은 한국 산업의 결합력입니다. 방산과 자동차, 철강과 배터리, 조선과 기계가 분리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미 북미에서 대규모 생산 투자를 실행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지와 배터리 공장 구축 과정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제로 집행했고 연간 수십만 대 단위 생산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 중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로만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된 기록이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분석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관건을 잠수함 성능 비교가 아니라 누가 자동차 공장을 현실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가로 정리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건 추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군사 계약을 넘어 캐나다 경제 구조 재편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비교용 후보가 아니라 계산표 한가운데로 다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잠수함의 조용함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캐나다의 다음 20년 산업 지형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의 진짜 핵심은 잠수함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고민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계약이 실패했을 때 정치적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총리 임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재무부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무기 성능보다 리스크 분산 구조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현 캐나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일 계약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단계별 분할 계약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쪼개는 방식이 내부 검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계약은 설계와 일부 선도함 위주로 묻고 후속 물량은 별도 옵션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산 기술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공장은 눈에 보입니다. 고용 숫자가 바로 찍히고 지역구 의원들이 언론 앞에 서서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수함은 건조 기간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즉 정치 일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방산 성과를 산업 성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찾고 있고 그 결과물이 자동차 공장입니다. 이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 최소 2년 이상 검토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공장 규모입니다. 언론에서는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연상하지만 내부 문서에서는 연간 10만 대 안팎의 중형급 공장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부품, 배터리, 물류, 전력 인프라가 따라붙습니다. 캐나다는 이 연쇄 효과를 노립니다. 여기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이미 소규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방산에서 모두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처음부터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설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걸 약속하는 파트너보다 단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파트너가 훨씬 안전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비공개 포인트는 연계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육군 자주포 사업, 기갑전력 현대화, 해군 수상함 보강 사업이 모두 중장기 계획표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개별로 발주하면 정치적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와 패키지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수함과 자동차 공장을 연결하고 여기에 육군 장비까지 묶으면 캐나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말입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 방산의 강점이 다시 부각됩니다.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장비들은 이미 혹서와 혹한, 사막과 산악에서 검증된 이력이 있습니다. 캐나다군 내부에서 신뢰도를 따질 때 이 실전 데이터는 서류 몇 장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이 여전히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공동개발 일정 지연과 후속 지원 문제로 신뢰도에 금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와 유지 비용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자동차 공장 협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캐나다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장을 약속해놓고 정권 교체나 시장 변화로 철회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이미 북미의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력은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수십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돌려본 경험은 말 그대로 보험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누가 더 좋은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는 이 계약을 통해 방산, 자동차 고용, 정치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과도해 보이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입니다. 때문에 한국에게도 이 제안은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점이 오히려 우월한 협상력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벗어나 상대국 산업의 일부가 됩니다. 이 단계로 올라간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택은 한국 방산과 제조업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던진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 국경에서는 전쟁의 형태가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해외 주요 언론들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을 더 이상 국지 분쟁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BBC는 양측의 군사행동을 두고 국경 전체에서 전투 패턴이 확장되는 중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국경선 800km 중 최소 120km 구간에서 실질적 교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전투가 단순한 포격전이 아니라 전투기, 다연장포, 자폭드론, 전자전자상까지 총동원되는 복합전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4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태국군이 오스마크와 포이펫 일대 범죄 단지를 타격하던 중 중국 기업 건물이 직격 피해를 입으면서 전장은 외교전으로 급격하게 번졌습니다. 실시간 대응에 나선 중국 외교부는 현지 중국인 전원을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이 결정은 분쟁의 성격을 순식간에 지역 분쟁에서 대국 이익이 걸린 지정학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지점을 가장 위험 신호로 봤습니다. 태국군 포격이 중국 기업 자산을 건드렸다는 건 우발이든 아니든 중국이 직접 안보 이해관계를 주장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미얀마 반군 카렌족이 태국군과 나란히 서서 캄보디아군의 60mm 박격포를 운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를 두고 동남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진화된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반군이 정규군과 공식적으로 협력해 국경 분쟁에 참가하는 건 드문 사례이고, 이는 태국이 국경 장악을 위해 지역 무장 세력을 전술적 자산 처럼 끌어들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국제전략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분쟁의 시작은 국경선이지만 전장 참여자는 국가, 반군, 범죄 조직, 용병까지 뒤섞이면서 통제불능의 확산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자폭 드론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박격포탄을 결합한 즉흥형 드론부터 대전차 탄두를 장착한 드론까지 등장했고, 태국군은 KB-10 계열 자폭 드론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전장을 우크라이나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드론전이 확산된 지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섬뜩한 건 태국군이 캄보디아 드론 조종 신호에서 유창한 영어 교신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장면입니다. 태국은 외국인 조종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캄보디아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텔레그래프는 민간 군사기업 또는 주변국 비정규 전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이미 국경 충돌이 아니라 프록시 전쟁의 초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포병전이 본격화되며 전장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태국군은 155mm M198을 다수 배치했고, 캄보디아는 122mm 다연장포로 방역했습니다. 외신들은 여기서 양측 전력의 질적 격차가 극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군은 목표 우선순위를 빠르게 분석해 캄보디아 다연장포 포대를 최우선 타격했고, 이어 전자신호 교란탑을 정밀 포격해 무력화했습니다. 이 전자전 표적이 파괴된 순간 전장 전체의 균형이 태국 쪽으로 기울었고, 각국 전문가들은 전장 자산 간 연동 능력이 승패의 분기점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태국군의 공군력 투입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F-16 공습 영상이 공개되면서 캄보디아는 국제사회 휴전을 호소했고 국민들은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시에 캄보디아군은 박격포를 이용해 태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군의 정역적 공세 속에서도 국지적 방역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서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큰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전장 데이터가 계속 SNS에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측 병사가 촬영한 영상이 수분 만에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군용 장비의 이동 경로, 진지 위치, 대피 동선까지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큰 문제로 지적된 실시간 노출형 전장 위험이 동남아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 것입니다. 동시에 분쟁의 여파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국가 기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경지역 금융 취약층을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렸고 국민당 중앙위원회 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태국 관광산업은 성수기 매출이 사실상 붕괴됐고 각국 정부가 연속적으로 여행 자제 광고를 발표하면서 경제적 충격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상황을 해외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동남아 군사력의 한계, 중국의 영향력, 미군 전략 변화, 그리고 드론전의 미래가 한 무대에 겹쳐 나타난 실험장이다. 그리고 이 전장의 깊은 밑바닥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는 K9, 천무, 전술교리, 사격 통제 구조가 한국산 체계를 기반으로 재편되었고 이번 분쟁은 그 운용 패턴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글로벌 군사 커뮤니티가 확인하는 순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1일 전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극찬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방산 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덴마크가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를 주문하고도 공급 지연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결국 계약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 체코가 세자르 사격오차 문제로 국방부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독일이 자국산 펜저하우비츠 2,000을 주문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문도 받지 못한 상황 등이 연달아 소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사례는 외신들이 충격적으로 보는 장면인데 유럽 최대 방산 생산국 가운데 하나가 자국군에 보낼 물량조차 기이한 생산하지 못한 사건은 유럽 포병 체계 전반의 성능은 뛰어나도 산업 기반이 무너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보여준 200문 K9 조기 인도와 30대 천무 일괄 공급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이 잃어버린 공급망을 대신 채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6년까지 받기로 했던 기존 계약 일정을 한국이 2년이나 앞당겨 이미 200문을 인도한 사실은 유럽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유럽 전시 조달 체계의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는 전환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탄약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핵심 탄약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장거리 포병 전력 구축에서 전략적 제약을 받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탄약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천무 발사대를 공급하면서 탄약 공장까지 함께 구축하고 폴란드가 직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준 점이 외신에서 가장 크게 평가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보도에서는 이를 유럽 내 최대 규모 포병 탄약 생산 거점 건설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겪는 문제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며 이 생산 능력을 메우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결국 유럽 군사 환경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빠른 배송이 아니라 생산, 조립, 통합, 탄약 생산, 장기 유지 체계까지 구축하는 이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기 힘든 형태이며 한국이 이 흐름을 실제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서 사실상 전시 조달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지상전 전력 보유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차 180대 전량 도입 완료, 자주포 300대 이상 보유, 천무 기반 다연장 수백문 확보, 여기에 FA-50의 동부전선 배치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중견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외신들은 이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유럽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럽 표준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에스토니아처럼 작은 국가들도 K9을 도입한 뒤 갑자기 국방력이 3-4배로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천무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는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기반 호마르케이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한 이후 유럽 현장에서는 꽤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유럽 포병 체계가 한국식 모델로 재편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폴란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보면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 단숨에 이해됩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최근 공개한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포병 전체를 한국식 교리로 묶어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는 수준이 아니라 전술, 사격 통제, 탄약 생산, 작전 기동 개념까지 천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도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정밀 사격 테스트 결과에서 호마르케이는 150km급 타격 훈련에서 평균 원형 편차가 약 10m 이내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소련식 로켓포가 평균 300m에서 500m 오차를 보이던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정확해진 셈입니다. 탄착군이 거의 한 점으로 모이자 현장 장병들은 이게 진짜 서방식 장거리 타격 전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사격 후 이탈 속도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초 내외로 측정되며 폴란드 포병의 생존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탄약 생산 체계는 폴란드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분야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용 에이테켐스 계열 탄약 생산을 검토했지만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천무발사대 공급뿐 아니라 탄약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직접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완공 후 연간 생산 가능한 유도 로켓 규모는 최대 1만 발 이상으로 추산되고, KT즘 계열 탄도탄까지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되면 폴란드가 유럽 내 최대 포병 탄약 생산국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점에서 미국산보다 한국산이 실질적 전력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외신들도 이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K즘은 현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형 사거리가 180에서 200km급인데 폴란드용 개량형은 이보다 더 길게 설계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가 보유한 현행 지대지 타격 능력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폴란드 내부 문건에서는 K즘 계열 전술 탄도 미사일을 호마르케이의 결정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에이테켐스 중심의 미국식 개념에서 벗어나 자국 주도의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되는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비 효율 측면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한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호마르케이의 정비 난이도는 기존 소련제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정비 사이클은 K9 자주포와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천무를 기계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서방형 체계라고 부르며 K9과 K2를 묶어 통합 유지보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식 기갑, 포병, 로켓포 통합 군단을 갖추게 됩니다. 기동력과 사격 통제가 한 세트로 묶이는 구조라 전쟁에서 순간 화력 집중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이 이미 경험한 구조가 폴란드 땅에서 그대로 복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변국의 반응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성능을 직접 확인한 뒤 천무 도입을 결정했고, 발트 3국 협의체에서도 폴란드 모델을 새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넓은 국토 대신 빠른 타격, 빠른 재배치를 핵심으로 삼는 지역인데, 이 기동 포병 개념이 천무와 가장 잘 맞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주변국에서 현실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논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식 포병 체계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속도와 산업 기반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무기 생산 라인을 365일 돌아가는 방식으로 유지하는데, 폴란드처럼 긴급한 국가가 등장할 경우 배정된 인력과 공급망을 조정해 마치 전시 생산처럼 물량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무 30대가 한꺼번에 폴란드로 떠난 것은 이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이 부분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3년 동안 자국산 판처 하우피체 2,000을 단 한 문도 인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K9을 수십 문씩 보냈고 천무도 대형 물량을 순식간에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군대는 유럽의 기존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입니다. 전차 180대, 자주포 300문, 천무 수백문, 전술탄도탄 생산 라인, FA50 고가동률까지 이제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 모든 체계는 기존 유럽 국가들이 10년 넘게 투자해야 겨우 가능한 수준인데, 한국의 공급 속도와 기술 이전으로 이 모든 것이 2-3년 사이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